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모던의 철학적 구조라고 해서 서양 철학을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일종의 서양 철학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봤고, 그 다음 시간에 중세 근대 철학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 철학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던의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던과 포스트에 대한 구분을 했었죠.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쓰듯이 근대라고 하는 것, 서양의 17세기 이후의 역사 근대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그때그때의 현재를 뜻하기도 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후기, 뒤에 온다는 뜻도 있고 어디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뒤에 오는 것이 그 앞에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후기나 탈이 성립하려면 결국은 그 전 시대에 대한 반성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야기는 모던에 대한 반성이다. 근데 그 모던이 근대라고 할 때에는 근대 철학에 대한 반성을 뜻할 것이고, 그때그때의 현재라고 보면은 그때그때의 서양의 현재들을 성립시켰던 어떤 철학적 구조 전체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근대 철학에 대한 반성 내지는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한 어떤 반성, 그것이 바로 현대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철학을 포스트 모던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서양의 현대 철학이 성립되기 전에는 어떤 그 단서가 되는, 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맹아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포스트 모던 철학의 맹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그 포스트 모던 철학, 현대 철학을 성립시켜줬던 사람을 세 사람을 듭니다. 마르크스와 니체와 프로이트를 갖다가 듣습니다. 이 세 명을 듣는 것이 거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이 세 사람이야말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을 성립시켜줬던 어떤 맹아, 싹과 같은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분들의 어떤 철학 사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포스트 모던 철학, 현대 철학 자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세 명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 포스트 모던을 어떤 준비하는 맹아, 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싹이에요. 싹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싹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싹이면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지표면 위의 현상도 있지만은 그 전에 지표면 밑의 현상도 이중적으로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싹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모던에 대한 반성으로서 포스트를 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반성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묻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던에 대한 포스트를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여전히 모던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싹의 역할, 이중적인 양면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던이라고 하는 근대 철학 내지는 서양 철학 전체를 반성은 했지만은 반성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또 거기에 묻어 들어간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 철학이 다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준비 내지는 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세 명을 이야기할 텐데, 먼저 마르크스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르크스는 어떤 포스트 모던 철학의 맹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사회 철학이나 소위 그 좌파적인 뭐 이런 것과는 지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서양 철학사 전체의 구도에서 지금 보는 이야기인데, 마르크스의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철학을 일종의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사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야 뭐 마르크스 철학이 별로 이렇게 관심권에서 벗어났지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이것을 추종하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때 마르크스 얘기할 때 소위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이야기를 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막스라기보다는 막스 이후에, 특히 이제 레닌 그 이후에 가다듬어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스 자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역사적, 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철학은 역사 철학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건데, 막스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헤겔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헤겔도 역시 그 관심은 역사에 있었어요. 근데 헤겔은 이 역사가 움직여가는 방식이 변증법적으로 움직여간다고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정반합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구조에 의해서 어떤 나선형의 움직임을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변증법을 이야기했는데, 역사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움직여가는데 이런 움직임의 주체가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헤겔은 정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뭡니까? 역사에 관심을 두면서 그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헤겔의 것을요. 하지만은 그 추동력이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다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헤겔 철학은 물구나무새였다고 볼 수 있죠. 물구나무가 뭡니까? 제가 물구나무는 뭐예요? 몸통은 그대로 있죠. 단지 머리가 밑으로 간 것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역사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몸통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아래가 바뀐 것뿐입니다. 정신에서 물질로 바뀌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물질이 뭐냐는 건데, 이 물질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이런 사물들, 그거라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물질적인 어떤 생산 양식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어떤 경제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의 양식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적 생산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 양식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마르크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생산 양식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 방식, 양식을 뜻합니다. 뭔가를 산출해낼 때의 그 방식을 뜻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노동을 투입해서 주변에서 생활 재료를 획득해내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크게 보면은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과 생산 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생산력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힘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어떤 주변 자연의 노동을 투입해서 무언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산출력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산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노동을 해야 돼,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 노동력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노동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생산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맨손으로 뭔가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원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분필을 만들어내는 것, 그 분필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 능력을 생산력이라고 했을 때, 그 능력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즉 노동이 투입돼야 되겠죠. 어떤 그 노동자의 노동이 들어갈 것이고, 그 노동자가 그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작업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도구만 있어도 안 되겠죠. 어떤 석회질이라고 하는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건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필을 만드는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계 설비 이런 거. 근데 이 기계 설비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토지에 점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 부지에. 이런 토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은 뭘까요? 이거는 자본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돈 주고 사야지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생산수단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소위 그러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공산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그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의 산은 생산수단의 산자이고 사회적 공유의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세요.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에는 이런 생산수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자본을 통해서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본을 쥐고 있는 자가 이런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개인적으로 독점한다는 얘기는 이 독점한 생산수단을 통해서 노동력을 사가지고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 물건을 팔아서 나오게 되는 그 수익을 다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독점한 그자가 그 이윤의 대부분을 취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노동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빈익빈 부익부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에서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수단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을 쥐인 자의 독점을 철폐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자본가 계급의 타도이고 모든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통일되는 어떤 그런 혁명, 공산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는 건데 그 구분의 핵심에는 결국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느냐 아니면 사회가 갖느냐는 이런 차이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생산력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생산관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유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관계인데, 즉, 그 생산력을 통해서 뭔가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산물과 이런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그 소유들 간의 그 관계를 뜻하는 것이 일종의 생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유 관계의 전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 경제가 뭐야? 물으면 이렇겠죠. 그것은 바로 생산물과 생산 수단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되는 인간들 사이의 소유 관계의 전체. 그것이 바로 경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제가 사회를 기초 지운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회의 기초는 경제가 깔려 있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생산 관계로서의.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경제 결정론이다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지금 생산 양식이라는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 근데 이런 도식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데 왜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해지냐는 거예요. 특히 노동자가. 그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 전에 그 봉건 사회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 발달해 있죠. 즉 뭔가를 갖다가 상품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 어떤 산출력, 그 힘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전 시대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이 잘 살지 못하고 그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인데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소위 생산관계가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생산관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의 결과로서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생산 과정을 해가지고 어떤 상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산 과정은 지극히 사회적 성격이죠.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조건들 간의 결합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 못 하잖아요.
돈 가진 자가 자본가가 혼자 이 과정을 할 수 없잖아요. 노동자도 들어가고 어떤 아까 이야기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투입되는 다양한 관계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상품 그 자체는 누군가가 독점하죠. 개인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 자체는 지극히 사회적인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관계가 결국은 생산력을 그 이상으로 발달되는 것을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벌어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방치시켜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산관계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서 생산력도 어느 한계가 가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 역사는 그렇게 안 됐지만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는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생산관계의 모순을 철폐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까요? 이 두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격을 일치시키면 돼요. 즉 여기서 생산 과정은 어차피 사회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적입니다. 하지만 그 나오게 되는 그 결과물의 생산물을 개인적이 아니라 이것도 사회적 공유로 돌린다면은 양 성격이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모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이 일치되니까. 이러면은 생산관계가 모순에 빠지지 않고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력의 발달을 생산관계가 발목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계속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려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 가게 되다 보면 생산력이 발달이 주저앉게 되지만은 사회주의 사회가 돼서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성립되면 외려 생산력이 더 발달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소련이 예수 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것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생산력, 생산성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발달이 못했기 때문에 주저앉은 거였는데 왜냐면 공산주의에서는 정반대로 봤던 겁니다. 자기들이 더 생산력이 더 발달한 것이라고 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달된 생산력을 통해서 물질적 부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물질적 부는 사회적으로 공유를 할 것이니까 좋은 얘기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런 장밋빛의 것이 빗나가기는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당시 19세기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르크스 철학에서도 보시면요, 소위 포스트 모던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에서 보면은 포스트 모던적, 즉 근대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대가 상부 구조를 갖다가 성립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쉬운 얘기입니다. 이게 집이 있잖아요. 1층 집, 2층 집 있으면은 토대는 이거죠. 네? 그 어떤 주춧돌이 되는 그 1층입니다. 그럼 상부 구조는 뭐예요? 그 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있어야지만 2층이 있잖아요. 그 밑에 층이 있어야지만 그 바닥. 근저를 이루는 그 토대가 있어야지만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사회의 재반 상부 구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거였었죠. 즉 경제라고 하는 물질적 생산 양식이 토대가 돼서 그 이후에 어떤 상부 구조가 성립된다고 하는 건데 이때의 상부 구조는 어떤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소위 법, 정치, 법, 뭐 예술, 도덕,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소위 우리가 정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부 구조이고 그것을 성립시켜주는 그 바탕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생산 양식,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 관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근대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근대는 뭡니까? 정신이 물질을 규정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즉 뭐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유가 존재를 규정한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가 존재를 규정한다.
다시 얘기하면 정신이 물질적인 것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가죠. 물질적, 경제적인 이런 것이 정신적 사회의 상부 구조를 성립시켜주는 그런 것이다. 이런 점으로 반대로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던에 대한 어떤 포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모던에 여전히 빠져있는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모던의 어떤 묻어나는 요소. 즉 모던적, 마르크스에서 보는 어떤 모던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력 중심이라는 거예요. 생산력을 중시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생산성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근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산업주의에서 나왔다고 그랬었습니다. 즉 생산성 지향의 그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인데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생산력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산업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산업주의야말로 모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던적인 요소가 크고 그리고 마르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밋빛 플랜이 있었어요. 이것의 어떤 무한 증대를 갖다가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낙관적 진보한다는 것이죠. 어떤 생산력이 끝없이 진보해 간다는 낙관적인 생각인데 이런 진보의 이데올로기도 여전히 근대적인 생각 중에 일부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근대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투입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투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을 인간과 자연의 투쟁 관계로 보는 건데 이런 투쟁 관계야말로 근대 철학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놓고 어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 근대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결국 마르크스도 이런 근대적 사유 속에서는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적 요소가 공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르크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니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니체는 이렇습니다. 그 니체는요, 니체의 철학에 한마디로 이해하시려면 신은 죽었다. 는 이 말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Gott ist Tot입니다. Gott, God죠? 하느님. 신이 죽었다. Dead. God is dead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역설이죠? 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가 죽었다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이죠. 우리가 서양을 이룩했었던 어떤 철학적, 형이상학적 틀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왼편에 오는 것과 오른편에 오는 것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소위 현상과 본체부터 해서 쭉 가고 이게 근대에 가면 신이 되고 이것은 피조물이 되고 뭐 이런 등등의 도식을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오른편에 오는 어떤 서양에서 추구한 최고의 가치들 그런 것의 정점을 바로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것들, 이런 최고 가치가 붕괴했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죽지 않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최고 가치, 죽음, 어떤 종말을 뜻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도 죽어요. 왜요? 이런 신을 통해서 피조물로서 인간도 성립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신에 의해서 성립된 인간도 무너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그렇게 죽은 신에 의해서 뒷받침됐던 그 인간이 뭘까요? 소위 이게 근대인이라는 겁니다. 즉 신이 부여해준 이성을 통해서 성립됐던 그 이성적 인간, 그것은 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인간도 이제는 붕괴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럼 인간이 죽었으면 뭐예요? 니체는 인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종래에 이런 인간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인간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간이 뭐냐? 이런 인간을 넘어서는 자겠죠? 이런 인간이 아닌 자죠. 그럼 어떻게 되죠?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소문자로 쓸까요?
man.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을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위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버맨시가 되죠. 그러니까 넘어선다라고 하니까 바로 초인간 또는 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인 그러면은 슈퍼맨을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위버의 뜻은 슈퍼가 아니에요. 슈퍼맨은 뭘까요? 이런 종류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이 슈퍼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다 건너뛰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힘이 큰 놈이 아니라 이거 넘어선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라는 거예요. 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맨이 아니라 오버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위버맨시이고 종류의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 종래의 인간은 아까 이성적 근대인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도식이 이렇게 됩니다. 니체가 보면은 종래의 철학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여기 설명했지 않습니까? 서양철학은 소위 왼편에 오는 이런 것들과 오른편에 오는 것들 쭉 뭐 현상이다, 본체다, 가상이다, 실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하는 걸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들 자신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상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정해 놓는 거. 이게 소위 피안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신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을 상정해 놓고 그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소위 메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했었을 때 그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피직스라고 하는 이 세계를 메타한다,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저 세계의 피 안의 신에 의해서 현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게다가 이자에 의해서 여기가 죄로 규정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죄냐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설정한 이자에 의해서 죄로 규정되니까 이거야말로 자기 기만의 극치라는 것이고 굴종과 예속의 극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뭘까요? 이런 의미에서 노예의 종교, 천민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존재하지 않은 걸 상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억압당하는 굴종의 종교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격을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넘어가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래에 여기로 갔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되넘기는 그런 것이 뭘까요? 그게 위버라는 것이죠. 위버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종래의 근대의 이성인들은 소위 이성과의 합치를 통해서 신에 의해서 보장되는 이성과의 합치를 이런 합리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했다면 이쪽은 뭘까요? 이 세계 내에서 견뎌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자연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조건을 갖다가 괜히 존재하지도 않는 그 무엇에 의해서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생성, 소멸, 변화에 관한 이 조건을 어떻게 보면 대지에 두 발을 굳건하게 들이면서 이것을 감내해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힘의 의지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런 변화에 관한 이 자연의 생성 변화는 그 세계 속에서 굳건하게 토대를 두고서 그것을 계속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끝없이 이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어떤 무한한 자기 극복이라고 볼 수 있죠. 무한한 자기 극복이고 무한한 자기 확대이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거. 따라서 모든 것을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이 맥혀지고는 어떤 명령의 능력을 지니고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끝없이 쌓아가는 그런 사람. 그것은 뭐예요? 생성소멸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감내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형태, 즉 위버맨시로서의 초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뭘까요? 이성에서 의지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근대는 뭡니까?
의지와 이성을 나눠놓고 이성의 중심을 두는 것이 근대의 모던의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이성에서 의지로 간다는 점에서 포스트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뭘까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은 고대, 중세, 근대 전체를 얘기해서 기본의 특징은 초월과 이렇게 넘어간 것을 초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지배예요. 그죠? 스스로 힘의 의지를 통해서 강력한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욕구, 열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서양 철학 전체는 넘어갔다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지배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도식에서 니체가 과연 벗어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초월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넘어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포스트적인 그런 거, 근대에 대한 반성의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지배를 꿈꾼다고 하는 점, 즉 여전히 어떤 지배의 주체, 주인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점, 그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던적, 근대적 요소에서 하등 벗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근대를 갖다가 더 강화시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니체가 비판했었던 그 인간은 이성을 본질로 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간들, 그 자들이 인간의 중심에 섰던 거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에 섰던 건데 이제 니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성 대신에 어떤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강력한, 니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약한 인간이죠. 이성을 본질로 하는 약한 인간을 딛고서 힘의 의지를 진 강력한 인간이 지배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인간을 중심에 놓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모던적 요소의 극대화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그 앞에 쇼펜하우어 때부터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큰 영향을 받았던 니체도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호의적이지 않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불교를 어떻게 봤냐면은 기독교는 천민의 종교라고 했어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죄를 규정해서 속박당하는 어떤 자기 기만, 굴욕, 불종의 어떤 종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예?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불교는 신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피안을 상정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실주의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현실을 하나의 괴로움의 고통으로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예? 세상을 고로 보잖아요.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죄하고 다르잖아요. 죄라고 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자기 기만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종도 아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주 불교를 호의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실증주의적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증주의는 상당히 호감 있게 표시한 거예요. 즉 현실의 토대를 둔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토대를 둔 그럴싸한 유일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훌륭한 불교가 유럽의 이 시대에 먹히기에는 유럽이 아직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불교를 좋게 평가했는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죠. 그런데 불교의 치명적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약자의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니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힘의 의지잖아요. 예?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강력하고자 하는 그 어떤 욕구인데 그런 의지를 가야 하는 게 중요한데 불교는 뭐예요? 무욕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욕의 상태에서 이제 열반에 간다 이렇게 니체는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욕망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힘의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약화되는 것은 결국은 약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체야말로 강자, 초인이라고 하는 유범인식의 강자를 추구하는 건데 불교는 조직적으로 약자를 양산해내는 종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가면서는 나중에는 불교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얘기가 맞을까요? 그럼 우리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힘. 니체가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럼 강함. 진짜 강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니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의 의지가 극대화되어 있었을 때에 그 초인이 돼서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진정한 강함은 자기를 이렇게 세워서 자기의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역설이죠. 자기를 비울 때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게 무아의 파워입니다. 진정한 파워는 자기를 비울 때 나와요. 즉 자기를 비워내는 어떤 지혜, 반야의 지혜와 그때 나오는 실천력으로서의 자비의 실천력, 그 힘은 그 속이나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추구했던 초인과 불교가 추구하는 보살은 다른 인간이에요. 초인은 뭘까요? 이 세상을 그대로 끝없이 계속 변화가 되풀이되는 이 세상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힘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자는 누굴까요? 끝없이 모든 것을 공으로 돌리고 비우면서 그 비워냄을 갖다가 자비의 어떤 실천력으로 채워가는 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는 거예요. 약한 듯 보이지만은 니체가 보기엔 약했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시대는 초인의 강함이 아니라 보살의 강함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어떤 중심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어떤 맹아라고 하고 실제로 현대 철학은 뭐 니체도 그렇지만 프로이드를 빼고는 이해가 안 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했는데 흔히 이런 비유를 들죠. 우리가 바다에 있으면 빙산이 떠 있잖아요. 상당히 큰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 밑에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 이렇게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빙산이 떠 있는 거는. 근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의식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의식하는 걸 내가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건데 여기는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모른다는 점에서 무의식입니다. 하지만은 의식이 아닌 것이죠. 의식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이지만은 사실은 뭘까요? 의식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전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종래의 철학, 근대의 철학은 코기토의 철학이라고 해서 여기만 본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그 밑에 더 많은 것들은 다 놓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 자체, 물론 이제 전기하고 후기가 다르는데 나중에 정립된 걸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슈퍼 에고하고 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중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소위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의식의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빙산 위에 겉으로 수표면 위에 드러난 우리가 잘 아는 거 그것이 의식이라면은 이것은 초자아죠. 초자아입니다. 초자아. 그러니까 이게 위버 에고가 아니에요. 오버 에고가 아니죠. 슈퍼 에고죠. 슈퍼라는 건 뭐예요? 에고 중에서도 극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고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회적 금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통념적으로 규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금지의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뜻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드인데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이드고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S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트예요. 뭘까요? 그것이에요. 그거.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라고 그러면 또 뭔가 그러는데 우리 일상용법으로 얘기하면은 거시기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내용이 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방송 중인데 성적인 거 농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저 거시기 말이야. 했었을 때 그 거시기 하는 게 이트 그겁니다. 이트. 그 라틴어 이드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긴 좀 낯뜨거운 그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의식의 대표적인 그런 것인데 이것의 성격은 그야말로 욕구와 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가 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리비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 공격적 성향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성적인 리비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빙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밑에 의해서 이게 지배된다는 얘기는 의식의 이런 세계는 무의식적 사회적 금지와 무의식적 성적 충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격과 이 성격은 상반되죠. 이것은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것이고 이것은 그걸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죠. 둘 다 무의식 속에 있으면 서로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식의 우리 세계는 소위 현실의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긴장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하지마 하는 것들이 끝없이 상충돼요. 이런 양립되는 감정들이 복합돼 있죠. 내 내면 속에 상반되는 것이 그 복합이 뭘까요? 복합돼 있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복합이 뭡니까?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합돼 있다. 컴플렉스라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심리학에서 컴플렉스. 아니, 뭐 컴플렉스가 있어 하는 얘기는 상반된 요소의 복합적 공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간은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근대 철학이 하는 건 뭡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잘 아는 어떤, 나는 바로 이런 것으로 움직여가는 거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배면에 깔린 무의식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끝없이 긴장을 연출하는 너이고, 그 너는 사실은 이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것을 현실의 원칙은 계속해서 이놈이 자꾸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놈은 안 돼 하면서 밑으로 쌓이죠. 그 밑으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소위 억압으로 해서 누르는 겁니다. 나오지 마 해서 누르면 이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못 드러나고 그때 드러날 때 그게 꿈으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신경증이라고 하는 어떤 병적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반짝반짝 드러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누르면서 삽니다. 그게 소위 정상인이죠. 억압이 강할수록 정상적으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정도에 가면 정상과 비정상이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포스트 모던을 알 수 있는 것은 종래에는 이런 의식 중심의 자아 중심의 이런 것이 근대의 모던의 철학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특히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뭘까요? 그래도 자아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자아를 지금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슈퍼에고는 자아의 극대치기도 하고 이 양무의식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갖다가 결국엔 현실 원칙에 의해서 자아가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억압의 의식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니체가 정신분석적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것, 즉 환자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자아의 회복입니다. 그죠? 자아를 벗어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무의식을 중요성으로 갖다는 점에서는 포스트 모던이지만은 여전히 자아를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던적 요소의 또 하나의 극대화의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어떻게 보면 양립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니체를 이야기할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의 그 점쟁이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크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갖다 버리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걔가 나중에 크죠. 딴 데서.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커가지고서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서 실현되느냐 하면은, 스핑크스의 어떤 그 수수께끼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맞춰봐라. 즉,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가는 게 뭐냐?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맞았죠. 그래서 그 보다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근데 그 전에 그 숲에서 어떤 노인을 죽이게 됩니다. 모르고 죽였죠. 근데 그 노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석에 있는 그 왕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프로이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성적 리비도에 있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부친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다. 즉, 부친처럼 돼서 엄마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성적 충동이 있는데 그것은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로 눌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간을 성적으로 규정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보세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까 인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은. 근데 그거 답 자체는 인간이기도 하고 오이디푸스 그 자신이기도 하죠. 왜?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그걸 알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엄마와 성관계에 맺었다니까 천하에 죽이려고 하네요. 그래서 스스로 미쳐가지고서 눈을 찔러가지고 장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니까 지팡이 짚고 말년에 다닐 거 아니에요. 세 발로 가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야말로 사실은 인간의 대표로서 그 자신의 운명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의 답은. 그렇죠? 이미 자기가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친을 죽였을 때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근대적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부친은 닮고 싶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고 모방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의 근대성입니다. 근데 부친이 살해당했다고 하는 것은 근대성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근데 모친과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모친과 관계는 맺었다고 하는 것은 종래의 근대성에서 억압시키는 그 성적인 것이잖아요. 소위 근대성에서 억압했던 그 비근대성과 교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인간은 그 자신의 운명이 근대성의 종말을 공하고 근대에 의해서 억압됐던 것과 관계를 맺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서 어떤 그 오이디푸스를 포스트 모던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던 자체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